다가구 주택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많이 걸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뭡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호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호실별로 뭐 여러 가구가 들어와 있는 경우, 그런데 그 호실별로 개별적으로 등기가 안 돼 있고 그 건물 전체에 딱 하나 등기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1순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이 만약에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순위라더라도 다 배당을 받지 못, 그 자기 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많이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적정한 이제 보증금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보증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1년치 또는 1년 6개월치까지는 뭐 거의 그러니까 월세에 예, 1년치 예, 정도. 예,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보통 한 1년, 그리고 경매 또 낙찰 받는 분이 또 집행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1년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월세를 갖다가 안 내면 되거든요. 안 내면 까먹으면서? 예, 보증금을 저희가 착착착착 까진다고요. 까지면 결국은 자기가 그 이제 보증금 월세를 낼 걸 다 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1년 6개월치 정도, 1년치 정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 2년치 뭐 이 정도도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가구 주택에서 네네. 한 푼도 배당 못 받는 그런 경우는 또 드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 집주인을 빼고 난 나머지 호실의 임차인이 이제 과연 뒤에 들어오시는데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오실 만한 분이 몇 명이 있는지, 사실 그것까지 카운팅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좀 문제는 복잡한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 1년 6개월치 정도는 뭐 월세 1년 6개월치 정도 괜찮고 보증금으로 해도 된다.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많이 걸어도 되나요? 다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통으로 딱 하나의 등기부가 있는 거고, 다세대는 호실별로 이제 개별 등기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가구처럼 뒤에 온 애가 새치기해서 돈 받아가는 경우는 없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로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걸 신축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한 명의 주인이 여러 세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 돈으로 다 건물을 짓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이제 그 돈으로 공사비 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은행이 공동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개 호실을 공동으로 담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은행이 이제 이자를 못 받는다 하면 경매를 통으로 넣을 거고, 그러면 통으로 이제 경매를 넣어서 경매 낙찰 대금에서 은행이 이제 돈을 찾아가고, 나머지 이제 그 찌끄레기에서 집집마다 이제 나눠 가지는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을 이제 임차하시는 분들이 좀 조건이 좋은 데를 이제 많이 찾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신축을 예, 좋아하니까. 신축을 좋아하시는데, 신축일수록 다 보면 공동 근저당권이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순위 이제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제 자기가 후순위 된다는 걸 알지만, 이제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또 좀 다른 의미를 가지니까 당황스럽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권리 분석을 공인중개사분한테 이제 물어보면, 공인중개사께서 여기 건물이 시가가 뭐 예컨대 뭐 20억이다. 그런데 요게 이제 공동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뭐 12억 원이다. 그리고 요 호실이 10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뭐 혹시라도 이제 뭐 경매가 들어오면
이제 뭐 20억에 낙찰돼가지고 뭐 은행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채권 최고액 10억, 12억 찾아가고 나면 얼마냐? 8억 아니냐? 8억. 그럼 10개 호실이니까 뭐 사실 호실도 뭐 다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뭐 똑같다 치고요. 그러면 10개로 나누면 안분 배당 받으면 이제 8천만 원이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8천만 원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아 그런가 하고 예, 뭐 전세 보증금을 낮추면 또 월세를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8천만 원을 끌었는데 근데 뭐 경매가 되면 실제로 뭐 그렇나요? 훨씬 이제 떨어져서 예. 이제 일처리 되죠. 예, 보통 이제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경락가는 낮는데 요즘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지면 그 당시보다 뒤에 한 1, 2년 지나서 경매됐을 때 더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컨대 17억에 낙찰됐다. 17억도 굉장히 양호한 거죠. 사실은 20억에서 17억 정도면요. 요새는 1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17억에서 은행 12억 찾아오거나 뭐 5천만 원이고 그러면 8천만 원 원래 보증금으로 예, 되어 보증금인데 있고. 3천만 원을 손에 보게 되겠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사실은 네. 하고 있고요. 근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면 이제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임차인들 소송하실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계약서를 딱 보면 임차인 그 공인중개사께서 다들 이제 요거 경매 들어온 이게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경매 시 다 못 찾아갈 수도 있다 하는 걸 반드시 이제 적어 놓는다고요. 우리 소송하면서 보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이제 그 소송에서 괜찮다 했다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은 그렇게 적힌 내용에 따라서 패소를 하게 되겠죠.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본인 그렇게 뭐 괜찮다고 이야기했다는 걸 갖다 입증을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법원에서는 통상 다 3천만 원 다 주라고 하나요 판결을? 그러니까 이게 과실상계라고 해서 계약자인 네가 잘하긴 했어야지 라는 걸 분명히 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는 뭐 한 30% 많아봤자 한 30%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8천만 원 보증금에서 5천만 원 경매에서 찾고 그럼 3천 손해봤는데 거기서 30% 해봤자 900만 원. 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30% 정도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유는 원래 확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계약 네, 당사자. 예, 계약 당사자인 그 임차인이 원래 해야 되는 거고 그 공인중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본인이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동담보가 있는지 그러면 공동담보가 몇 개 호실로 잡혔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를 확인하는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등기부 열람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뗄 때 그 체크하는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박스 중에서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걸 체크를 했을 때만 그 공동담보 목록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안 해도 공동근저당 설정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개의 호실을 어떻게 잡아놨는지는 그 목록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뭐 한 10개가 잡혀 있다 하면 10개가 지금 이 주변의 시세가 얼마지? 그러면 얼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공동담보하고 있는 채권 최고액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만데 여기에서 몇 개 호실 나누면 내 호실의 지금 잔존 가치가 얼마다. 이 정도는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경매를 하면 항상 낙찰가가 맞습니다. 시가보다는 낮다는 것도 예,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이제 괜찮다 설명을 했으면 그좀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그 권리 분석을 원래 해줘야 되니까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맞네요. 네. 하면 적어준 내용이 있으면 소송에서 당연히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그때는 아마 30%보다 더 인정돼서 한 50%까지 올라갈 인정될 것 같아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내용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적어달라고 하셔야 되겠죠.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가구는 건물 통으로 등기부 하나 있는 거. 그래서 후순위가 나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개별 집집마다 등기가 되어 있긴 한데 공동으로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가 참 많더라.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경매가 됐을 때 내가 얼마를 찾아올 수 있는지를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을 많이 걸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다세대 주택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사실은 이번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반드시 다세대 주택도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선순위 건재당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특히 공동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말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잘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적어달라고, 예, 계약서가 아니라도 그 권리 분석하는 거기다가 좀 네. 적어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수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